간암과 그리고 간이 거의 망가져 있는 간경화 이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영양소가 정말 제대로 이렇게 고혈당의 상태가 지속되면, 그리고 고지혈증 지속되는 상태는 대부분의 지방간을 지나친 이제 칼로리 영양소의 과잉 섭취입니다. 첫 번째는 과일과 과일을 갈아서 해독 주스를 드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절대 금지하는 방법입니다. 네, 오늘은 간 해독력이 떨어지면 암이 좋아한다라는 주제로 완전해독연구소의 류은경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최근에 좀 재미있는 좋은 결과들이 좀 있어요. 모든 그 탄단지, 모든 영양소들, 또 과일, 채소, 모든 성분들을 다 발효시켜서 효소 식사를 드시고 있는 환자분들의 체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좋아질지 생각을 못 했는데, 아예 폐가 거의 망가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보호자께서 이제 줌으로 상담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일반 식사를 하시면 계속 가스가 차고 배변 활동도 너무 힘드신 상태였고, 몸무게가 남자분인데 예전에는 거구셨대요. 거의 90kg에 육박했던 분이 현재 43kg까지 너무 많은 이제 잘 못 드신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연구소에 이제 문의가 오셨고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거의 이제 하루 5번 정도의 효소 식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단지, 뭐 과일, 채소, 해조류 모든 영양소를 다 발효시켜서 바로 흡수가 될 수 있는 상태, 그거에다가 뭐 이제 점막 재생 성분 영양소 몇 가지도 같이 이제 드렸어요. 미토콘드리아 뭐 강화시키는 이런 성분도 영양소를 드렸는데, 이분 2주 만에 6kg가 늘었어요. 그리고 49kg까지 2주 만에 늘었고, 그리고 이제 기침 가래가 너무 심하신 상태여서 이것도 좀 잘 좀 도와달라 말씀하셔서, 이렇게 이쪽에 굉장히 잘 좋은 항산화 성분이 있거든요. 요것도 드렸는데 2주 만에 이것도 역시 반 이하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뭐 거의 조금 누워만 계셨던 분이 휠체어에 이제 앉으시는 상태까지, 아주 잠깐의 그런 산책 정도는 가능한 상태까지 되셨고, 배변도 굉장히 좋은 배변 상태를 보고 있다고 굉장히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효소 식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프로바이오틱스처럼 이렇게 약간 분말료 형태로 돼서 우리 위장면을 먹는다고 표현하잖아요. 뭐 그런 식의 식사인가요? 아니면은 뭐 다른 형태인가요? 가루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제 발효를 뭐 여러 성분들, 여러 통곡식, 그리고 뭐 여러 콩들, 그리고 뭐 과일, 채소, 해조류 모든 많은 성분들을 이제 발효 처리를 해서 이거를 이제 가루로 만든 거죠. 그래서 물에 타서 드시는 거고, 여러 영양소들도 거의 이제 물에 타서 가루로만, 이분이 거의 뭐 식사 자체가 씹는 순간 이것도 호흡이 많이 필요한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숨이 바로 가빠지는 상태니까. 그래서 가루 형태로 이제 드셨을 때 그 안에 모든 영양소는 있지만 이게 다 바로 세포가 흡수할 수 있는 형태라는 이야기죠. 효소 처리가 된 것들은 우리 몸에 많은 소화 효소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탄단지를 분해하는 아밀라제, 프로테아제, 리파아제가 있잖아요. 이것들이 이미 다 처리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췌장도 일할 필요가 없고, 간에서도 뭐 위장, 소장액들이 막 일할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흡수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찌꺼기, 대사산물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찌꺼기가 없으니까 독소도 훨씬 발생이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노폐물 배출도 굉장히 이제 원활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세포 식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채소를 동결 건조해서 이제 가루로 만들어서 이제 물에 타 먹거나 그냥 그거 드시는 분 계시잖아요. 이렇게 그래 형태라는 거죠? 물론 가루는 맞지만 채소는 그 자체로 그냥 동결 처리된 거지 소화가 바로 되는 형태는 아니죠. 이거는 이미 소화가 바로 되는 형태라는 얘기죠. 그보다도 더 한 단계 소화 흡수에 훨씬 더 용이한 형태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암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식사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그런 이제 효소 형태의 그 식품을 섭취를 하면은 영양소를 충분히 챙길 수 있겠네요. 그럼요. 일단 소화기 점막도 거의 망가져 있는 상태인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상태, 그리고 정말 뭐 35kg 뭐 이렇게 악액지의 상태, 이런 분들도 너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은 정말 과일 하나, 채소 하나도 소화를 못 시키는 수준이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다 발효 처리가 된 효소 식사가 도움이 많이 되죠. 또 이제 다른 분도 계셨는데, 그분은 여러 뭐 순환 재생 치료까지 같이 병행하셨지만 그 세포 점수라는 게 있어요. 세포 점수가 기준이
6점에 이제 나이에 따라서 기준 6점 상태에서 못해도 4.5는 돼야 그래도 일상생활을 힘들게나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 2.7 상태에서 거의 부축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상태에 한 달 전에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또 한 달 만에 효소 식사하시고 영양치료도 영양요법, 해독요법 그리고 순환재생치료, 협진한의원의 순환재생치료까지 다 같이 받으셨는데 이분이 2.7에서 3.7로 무려 1점이 올랐어요. 이 1점이 오른다는 거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이거 엄청난 수치군요. 그럼요. 한 달 만에 0.12가 보통 오릅니다. 그게 좋아지는 상태 수준이에요. 네, 우리 일반인도 0.12 올리기가 정말 운동 열심히 하고 좀 관리해야 좀 올라요. 앞자리 한 자리가 바뀌었다는 거는 지금까지 거의 1년 정도 만에 나타나는 변화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한 달 만에 나타난 변화고요. 이분의 얼굴 표정이 달라져서 저는 다른 사람이 오신 줄 알았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항암을 일주일 뒤에 앞두고 계셨는데 제가 질문을 드렸죠. 본인 환자분과 가족분에게 지금 이 체력으로 항암 치료 받으시면 어떠실 것 같냐? 그랬더니 스스로도 살아서 못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일단 미루자. 좀 체력이 없는데 어떻게 항암을 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하지 말라 이것보다는 좀 미루고 체력 좀 만들자. 35kg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만 해도 부종 때문에 수치가 확 올라갔던 또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 부종 수치도 확 떨어지는 몸의 상태로 바뀌었고 이 세포막 점수, 세포 기능 점수가 1점이 올랐다는 거는 제가 굉장히 고무적이고 또 굉장히 또 마음이 또 좋기도 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소장님 영상 올라간 것 중에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이제 현미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제 현미를 먹어도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자기도 이제 현미만 먹으면 너무 이제 배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그래서 먹기가 어렵다, 뭐 이런 식의 댓글을 쓰셨더라고요. 그 사실 뭐 저랑 이제 소장님이랑 진짜 뭐 암 환자에게 좋은 식품들 많이 얘기하고 또 이것들을 뭐 많이 먹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 암 환자들을 만나보면은 정말 그거를 씹는 것도 힘들어하시는 분도 많고 먹었을 때 소화가 어려워서 진짜 뭐 의지는 가득하지만 먹을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한 분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훌륭한 이게 대안을 할 수 있는 식사가 될 수 있겠네요, 이게. 그렇죠. 사실 현미는 그 딱딱한 껍질 때문에 그리고 피틴산이라는 성분 때문에 좀 잘 이게 물에 녹지 않으면 소화를 방해하는 성분이 있긴 하죠. 그리고 딱딱하니까 굉장히 오래 씹긴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씹을 힘도 없으신 상태의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너럴하게 일반적으로는 가장 이제 자연의 형태에 가까운 식사를 권하고 있지만 개인별로 이렇게 맞춤 상담을 진행할 때는 정말 다 모든 상식을 깨는 상담이 진행될 때도 있어요. 거의 못 드시니까. 그럼 원칙을 절대 적용할 수 없거든요. 몸 상태에 맞게, 세포 상태에 맞게, 소화 상태에 맞게 상담을 진행해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그 현미 식사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오고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제 최근에 접하게 됐는데 효소 식사가 정말 어려운 환자들의 소화가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효소 식사가 이제 암 환자들한테 암을 사라지게 하는 도움을 될 수 있는 그 기전이 이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몸에 이제 99%의 정상세포가 있고 1%의 이제 암세포가 있는 건데 이제 99%의 정상세포가 정말 온전하게 충분히 영양을 공급받고 제 힘만 작용을 한다면은 그 안에 면역세포가 있는 거니까 당연히 그 1% 미만의 그 암세포를 당연히 사라지게 하는 게 정상적인 건데 암 환자들은 그게 뭐 정신적인 이유든 뭐 영양적인 이유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정상세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 거고 그것들이 그 빈틈을 타고서 이제 암세포들이 이제 증식의 종양의 형태를 띄었다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어쨌거나 암치료의 시작은 그럼 일단은 내 몸에 회복부터 돼야지 정상세포 면역세포들이 이제 힘을 다시 받고 이 암세포를 공격해서 어쨌거나 암을 사라지게 만들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효소 식사가 이제 암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생명 유지잖아요. 생존인데 이 생존의 상태가 힘겹게 생존하느냐, 넉넉히 여유 있게 건강한 사람들이 생존하느냐. 근데 그 차이에서 일반인과 암 환자의 차이가 확실히 나는 거죠. 어떤 암 환자를 할지라도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어떤 수술도 항암도 잘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본 체력을 향상시키는 거.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개인의 몫으로 이제 좀 넘겨버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인이 그걸 또 혼자 해내기가 사실 많이 어렵죠. 정말 어떻게 먹어야 체력이 올라갈까? 이제 그런 의뢰 공백들을 이제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건데, 일단 체력이 올라가는 분들은 항암 효과도 확실히 좋으시거든요. 항암제 맞고도 부작용도 덜하시고, 또 항암제가 그래도 암세포에 작용해서 암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기능에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몸에서 이 부작용을 잘 이겨내야 되는데, 이 부작용을 이겨낸 힘 역시 기본 체력이잖아요. 그래서 기본 체력을 확실히 올려줘야 항암을 하든 그냥 항암하지 않고 자연 항암으로 면역력으로 암세포를 제거하든 누구에게나 필요한 과정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기초 체력을 올리고 세포 기능을 좋게 하는 데 있어서 효소 식사가 굉장히 빠르면서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효소 식사를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하지 말고 효소 식사로 암을 없앨 수 있으니까 이것만 드세요, 이런 관점이 아니라, 뭐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하기 위해서라도 어쨌거나 기초적인 체력이 뒷받침 좋아야 되는 거고, 또 영양이 충분해야 수술 항암 방사선을 받고 나서도 어쨌거나 회복이 빨라지는 거니까, 전혀 이게 뭐 배치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같이 누구나 다 생각을 해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사실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네, 그렇죠. 그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나눠볼 주제가 이제 간에 대한 얘기예요, 마침. 이제 뭐 우리가 지금 뭐 진짜 먹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환자분들의 얘기를 했지만, 실제 그래도 상당수 많은 환자분들은 먹는 거는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몸의 해독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 해독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말하는 게 간인 거고, 이 간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주로 하나요? 간은 인체 내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장기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이걸 살기 위해서 에너지를 내고 피와 살을 만들고 이걸 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유지하고 일반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음식을 먹었다고 이게 바로 영양소가 쪼개지고 바로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되는 게 아닌 거죠. 네, 에너지를 만들고 피와 살을 만드는 모든 총사령관이 어쩌면 간이다. 간이 하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이다. 영양소의 합성, 대사 모든 걸 담당하고 인체 내에서 필요로 하는 뭐 호르몬, 뭐 신경 전달 물질, 다양한 성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간의 역할입니다. 영양소의 합성과 대사, 그리고 새로운 물질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간이 없으면 간이 제 기능을 못하면 우리 몸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면역력 하나로도 이해를 해볼 수 있는데요. 간에서 면역에 필요한 여러 비타민들, 미네랄들을 저장하고, 또 면역에 필요한 그런 다양한 세포들의 무기가 있어요. 우리가 사이토카인이다라고 알고 있는 것들 있죠. 사이토카인, 뭐 인터류킨, 여러 뭐 그런 그 면역 세포, 뭐 그랜자임이나 면역 세포들이 만들어낸 무기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도 다 간에서 합성을 해야만 그런 무기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영양소 전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우리가 식사를 하면 힘이 나고 일반 생활을 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 간이 지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간이 굉장히 중요한 장기인데, 현대인들의 그 간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대인이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느낌이 이제 도시 생활이죠. 그리고 식생활을 보면 일단은 가공식품, 빠른 음식들, 패스트푸드들, 또 신선한 과일, 채소나 그런 자연 식가는 좀 멀어진 조리된 음식들이 대부분입니다. 현대인들 하면 딱 이제 자연식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이 첫 번째로 간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다. 바로 이 차원에서 간 세포가 제대로 건강하게 재생도 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해독할 물질이 또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공식품은 다양한 첨가물들이 있죠. 이 다양한 첨가물들은 일단 몸에 불필요한 화학 성분입니다. 이게 유해성의 논란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얼마나 해롭냐, 해롭지 않느냐, 이제 이 접근으로 하면 조금 먹어서 얼마나 해롭겠어? 네 결론을 다다르게 되죠. 그러니까 식품법 규제 안에서도 다 이제 문제가 없이 판매가 되고 있는 거죠. 그 성분 하나가 주는 독소는 물론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화학 성분은 내 몸에 절대적으로 필요가 없는 성분인데, 이 화학 성분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간에서 해독해야 되는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과부하가 걸리죠. 간이 다 해독을 못합니다. 그래서 몸에 여기저기 남아있기도 하고, 해독하다 지친 간들이 이제 본래의 역할, 영양소 합성, 뭐 면역물질 합성, 저장, 새로운 물질을, 호르몬을 만드는 이 본래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소가 많이 쌓여지는 식사를 하기 때문에
때문에 현대인들의 간이 해독이 지나치게 힘들어지다 보니까 본래 역할을 못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질병에 만성질환에 쉽게 노출이 되고 체지방이 쉽게 쌓이는 비만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그런 증상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피로를 얘기할 때 뭐 "피로는 간 때문이야."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현대인들이 많이 하는 뭐 과로라든지 뭐 스트레스 이런 것도 간 건강에 영향을 줄까요? 과로와 스트레스도 물론 영향을 주죠. 우리 몸은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소화, 흡수, 배설, 대사, 면역 모든 거를 이제 주관을 합니다. 네, 과로한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바로 교감신경이 어마어마하게 항진이 되죠. 그리고 이제 부교감신경이 제대로 잘 작동하지 못하는 대부분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져 있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바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자율신경의 균형을 깨지게 해서 직접적으로 소화작용, 배설작용, 면역작용에도 다 영향을 주죠. 특히 간의 경우에는 이 소화 그리고 면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작용을 받는데 모든 장기들이 신경계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신경계의 불균형 때문에 간이 이게 100% 일하는 장기 100% 일을 해야 되는데 50%밖에 일을 못 한다거나 30% 못 한다거나 이런 이제 작용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제 암 환자분들의 경우 정말 많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스트레스는 많이 간과하고 이제 음식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참 많으신데 이 마음의 안정, 내가 교감신경 항진의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면서 이것을 반드시 역전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만 이 자율신경이 살아나야 몸의 모든 장기들이 살아나거든요. 또 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로와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간 건강을 손상시킬 수 있고 또 간 건강의 악화로 인해서 암도 충분히 유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제가 이제 막 그 건강에 대한 콘텐츠 처음 할 때 먹는 거 위주로 찍었잖아요. 뭐 과일, 채소. 그때는 진짜 이 가공식품을 진짜 버려야 되는 거 이렇게 인식을 하고 진짜 뭐 신선한 채소과일만 먹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최근에 느끼는 게 진짜 이 정신적인 거, 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너무 와닿는 게 진짜 뭐 갑자기 뭐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왜 머리가 아프지? 하면은 이게 수면 부족이야. 좀 그날 머리 아파서 일찍 자면은 자고 일어나면 개운해 막. 그리고 막 뭐 속에 막 뭐가 얹힌 것 같아. 이런 것도 뭐 먹은 것도 없는데 막 얹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 게 다 스트레스에서 비롯되는 거를 요즘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가 어떤 병이나 이런 뭐 암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진짜 가공식품은 사실 뭐 피자나 햄버거 먹으면은 물론 많이 먹으면 불편하겠지만 뭐 한 끼 먹으면은 사실 그냥 기분 좋거든요. 맛있으니까. 불쾌하고 막 힘들진 않은데 야, 이게 진짜 나쁘다고 하는 뭐 피자, 햄버거 이런 가공식품보다 이 스트레스와 이 과로나 이런 것들이 정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안 좋구나라는 거를 요즘에 진짜 많이 느낍니다. 아주 좋은 경험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소장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지만 진짜 이 자율신경계,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게 또 스트레스와 연결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흔히 나쁘다고 하는 술, 담배 이런 것들은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상식에서 저는 벗어나지 않다고 봐요. 당연히 이제 술은 대사가 되면서 아세트알데하이드 독소 성분으로 바뀌기 때문에 간에서 이제 계속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독소를 받아들인 간이 굉장히 많이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담배 역시 뭐 4천 가지 이상의 화학 물질이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바로 폐로 직접적으로 화학물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몸에 들어오는 화학 성분뿐만 아니라 지나치는 활성산소도 많이 이제 유발하게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독소를 계속 먹거나 마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술을 어느 정도까지 괜찮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죠. 제가 최근 이제 작년에 번역했던 블루존에서도 "와인 한 잔을 즐겨라."라는 게 사실 블루존 장수 건강에 9가지 법칙 중에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와인을 즐겨라. 와인 자체가 주는 포리페놀 항산화 성분도 저는 물론 있다고 보지만 그보다는 어쩌면 그 와인을 혼자 혼술을 하는 게 아니고 블루존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이웃들과 하하호호 웃으면서
너무 즐겁게 가족들과 정말 화목한 모습의 그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블루존의 그 사진을 보면. 근데 그렇게 즐거울 때 한 잔 마시는 것이 즐거움과 함께 배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술도 단순히 혼자 이 고독을 씹는 이런 술의 개념은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사람들과 큰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양념 같은 그런 개념의 와인 한 잔이라면 그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담배에 대해서도 이런 분들도 계세요. 평생 나는 담배를 피웠다. 근데 나는 암에 걸리지도 않았고 건강하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반론을 하자면 일반적으로 화학 성분이 몸에 들어와서 절대 좋을 리가 없는데 이제 그분에게 어떤 아주 그 건강한 폐에 건강한 그 유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유전이라는 것이 직접적인 질병으로 가는 정도의 영향은 없을 수 있지만 대부분 어떤 건강한 장기, 덜 건강한 장기 유전은 받아요. 저도 이제 폐 건강이 약한 편으로 이제 유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공기가 있는 자연 환경을 굉장히 좋아하고 약간 지하철, 지옥철 같은 거 탈 때는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그런 양상이 있는데 이런 건 어쩔 수가 없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폐가 약한 사람이 담배를 한 경우와 정말 건강한 폐를 가진 분께서 담배를 오랫동안 펴서 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한두 가지 그런 게 소수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절대 일반화될 수는 없기 때문에 첫 번째는 개인의 건강 상태를 잘 알아야 된다. 내가 어떤 장기가 튼튼한 편이고 어떤 장기가 약한 편인지 충분히 자기 탐색을 통해서 또 여러 이제 건강 그런 의료기관들을 통해서 저는 그거는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기 장기에 맞는 자기 몸에 맞는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음주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 블루존에 나온 그 와인 한 잔의 그 의미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데요. 제가 일단은 그 왜 먹는지 또 최근에 또 공감을 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게 그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상태가 이제 고도의 긴장 상태잖아요. 그게 이제 오래 가면 이제 질병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뭐 가끔 뭐 어떤 무대에 서고 뭐 그때의 긴장감 뭐 그때 무대 끝나면 다시 또 내려오고 이런 거는 상관없지만 이제 과도한 긴장 상태가 즉 이제 교감신경 향상된 상태가 이제 장기간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상태에서 진짜 그 교감신경이 항진된 환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항진된 그 상태에 가면은 이게 내가 이거를 뭐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뭐 깊은 심호흡을 해라 뭐 이런 게 생각보다 효과가 없어요. 해보니까 아니 이게 인식을 하고 했는데도 이 교감신경이 막 부교감신경이 올라가진 않더라. 그럴 때 이제 그 와인 한 잔, 맥주 한 잔을 먹어주면은 그게 심호흡보다 훨씬 더 좀 이완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더라. 약간 저는 그렇게 좀 옹호를 해보고 싶네요. 바로 잘 응용하셨어요. 부교감 신경을 빠르게 항진시켜서 몸을 이완 상태로 만드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건강이라는 것도 인체라는 것은 사실 단편적이지도 않고 단순한 하나의 관점으로 절대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항진되는 패턴을 가진 그런 상태의 분들이라면 정말 한 잔의 그 즐거운 음주 활동을 통해서 술 한 잔을 통해서 정말 이완이 잘 된다. 정말 그럴 경우에는 부교감을 이완시키는 차원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나친 음주로 가는 경우나 간을 직접적으로 화학 성분이 손상시키는 정도까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암 환자분을 인터뷰했을 때 그분이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을 하고 나와서 의사 선생님께 이제 처음 여쭤본 게 수술 잘 됐어요 이게 아니라 저 커피 마셔도 돼요? 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사실 한국인들의 그 커피 사랑은 크잖아요. 되게 진짜 커피 없이 못 사는 분도 있고 그 커피는 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커피는 일단 그 카페인 성분이 사실은 빠르게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성분이죠. 또 간에서 당연히 해독을 통해서 그 성분이 이제 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많이 마시는 이유가 사실 딱 마시면 뭔가 정신이 딱 번쩍 드는 그런 느낌을 느끼고 싶어서 마시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교감신경 항진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사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일어나면 어느 정도 교감신경 몸 자체가 약간의 긴장감을 주는 몸으로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너무 이완돼 있으면 예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항진되는 것도 또 좋은 게 절대 아니거든요. 몸이 너무 이완돼 있는 상태, 또 면역의 균형도 깨져 있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몸이 깨어나고 또 아침에 만약에 커피를 드신다면 그게 좀 더 가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도 하루에 한 잔은 저도 마시는 편이에요. 이틀에 한 번 또는 가끔 마시긴 하는데 이게 개인의 간 건강을 초래할 만한 뭐 6-7 잔으로 넘어갈 때, 거기다가 인제 믹스 커피라고 하죠. 가공된 성분들이 더 들어갈 때 당연히 간에서는 다 해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커피를 끊고 자연식을 해서 뭐 과일 식사를 하면서 몸이 너무 빨리 좋아졌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합니다. 그게 인제 간에서 해독할 게 없어지니까. 간이 또 과일 식사를 하면서 빠르게 영양 보충이 되니까 간세포 재생이 너무 좋아지고 해독력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뭐 일주일 만에도 다이어트가 뭐 3 킬로 이렇게 되기도 하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화학 성분은 간의 해독에 영향을 미치고 간 기능을 어느 정도 손상시킨다.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커피도 어찌 됐든 간에 좀 과도하게 마시는 거는 간에 영향을 준다. 예 그럼요. 디카페인은 좀 낫긴 하나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카페인 함량을 낮추면 보다 카페인 함량이 높은 커피보다는 전 좀 안전하다고 봅니다. 디카페인 커피를 만드는 또 추출법에 대해서 유기용매를 화학 성분도 쓴다 어쩐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는데,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저도 이제 주로 디카페인을 많이 먹는 편이라서 카페인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인제 커피 이제 바리스타 뭐 1등 하신 분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네 여쭤보니까 이게 그 가스를 통해서 추출하기 때문에 "화학 유기용매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해로운 성분이 검출되진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그부터는 좀 더 안심하고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디카페인이 더 안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제 사실은 이 커피를 한번 가공을 한 거잖아요. 이 가공된 커피에 한 번 더 가공을 하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이제 가공을 많이 할수록 자연의 식품감이 멀어지니까 그런 면에서 이 가공의 과정에서 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시는 바리스타한테 이제 디카페인을 만드는 방법들을 여쭤봤을 때는 그 가공 과정에서 이 커피 원두에 뭔가 남아 있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죠? 네. 그 화학 성분 유기용매를 통해서 그걸 제거하는 방법도 처음에 있었는데 나중에 개발된 방법 같습니다. 가스를 통한 공기 어떤 변화를 통해서 그 추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로운 성분이 없다."라고 인제 말씀을 해 주셔서 안심을 했죠. 네. 근데 디카페인도 카페인이 0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아주 소량이 남아 있긴 하더라고요, 이게. 맞습니다. 이제는 이렇게까지 분류를 하더라고요. 네. 카페인 함량을 얼마나 줄였는가. 그래서 카페인 함량이 뭐 200, 뭐 150, 30 해서 표기하는 그런 제품들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카페인을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인제 그것에 동의하는 게 먹었을 때 반응이 있어요. 디카페인을 마셔도 이제 오후쯤에 먹으면 네 숙면에 방해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근데 상대적으로 좀 줄어드는 상황이고, 사실 카페마다 또 인제 시판되는 그런 커피 중에서는 회사마다 이 디카페인 함량이 카페인 함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껏 밤에 드시면 또 그렇게 또 좋진 않다. 예. 그래도 카페인을 좀 줄여서 먹는 걸 선호하는 분들이 선택할 수는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 나눠 봤을 때 이제 간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게 독소를 또 제거해 주다 보니까 '와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만약에 간에 암이 생겼다 이런 거는 뭐 다른 뭐 유방이라든지 뭐 혹은 뭐 위라든지 이런 데보다 훨씬 더 치명적일 것 같아요. 어떤가요, 간암은? 간암과 그리고 간이 거의 망가져 있는 간경화 이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영양소가 정말 제대로 흡수, 합성, 대사 또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확실하게 떨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간경화이신 분들도 제가 이제 폐암이나 이렇게 위암이나 갑상선암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 회복 속도가 정말 느리더라고요. 세포 기능을 봤을 때도 간경화이신 분이 오셨는데, 이게 음식이 바로바로 영양소로 흡수가 되면 일단은 뭔가 조직들이 채워지잖아요. 근데
근데 간 자체가 이게 기능이 안 되다 보니까 모든 회복 속도가 좀 느리다라는 것을 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역시 간암도 그렇죠. 간 자체에 이제 종양이 생겼고 그 나머지 부분도 사실 뭐 지방간이라든지 간염이라든지 다양한 또 혹들이 같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이제 담즙 생성력이 훨씬 더 이제 떨어지겠죠. 담즙이 있어야만 영양소가 흡수가 되거든요. 지방 영양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담즙 생성 능력에 따라서 영양의 흡수 상태가 또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 능력도 많이 이제 손상된 상태고 또 간내 담관들이 있습니다. 간내 담관을 통해서 생성된 담즙이 이제 지나가서 이제 담낭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 루트죠. 근데 이 과정에서도 간내에도 뭔가 제대로 된 원활한 흐름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소화, 흡수, 영양, 이 합성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제일 막혀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 간암이 되는 거죠. 다른 암들에 비해서 좀 영양소의 직접적인 그런 흡수 능력들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회복 속도가 좀 느릴 수는 있죠. 그리고 이제 간은 굉장히 재생 능력이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 재생 능력도 건강한 간을 잘랐을 때 또 다른 건강한 세포가 재생되는 것 의미지 암을 또 떼어내서 또 빨리 재생된다? 이것은 또 나머지 간의 건강 상태가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간이 좀 망가지는 과정들이 좀 있나요? 네. 하루아침에 간암이 딱 되는 게 절대 아니죠. 일단 시작은 요즘 뭐 혈당 문제, 혈압 문제 많이 있잖아요. 혈당과 고지혈증 문제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고혈당의 상태가 지속되면 그리고 고지혈증 지속되는 상태는 대부분의 지방간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넘쳐나는 당분들을 일단 간에서는 몸에서 글리코겐 형태로 간에 저장하고 이것은 거의 지방으로 또 바뀌게 됩니다. 지방간의 상태에서 몸 관리를 안 하면 이 지방들이 또 산화가 되죠. 산패가 되고 산화가 일어나면서 염증으로 바뀌어요. 간염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염증이 또 오래오래 또 몸 관리를 안 하면 이 몸 관리를 하면 다시 가역적으로 바뀌는데 안 할 경우에는 또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 현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간 섬유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 섬유화가 간경화로 또 간경화가 간암으로 점점점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암의 시작은 대부분 염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 염증 이전에 지방간의 형태가 먼저 올 수 있는 거죠. 지방간 역시 제가 항상 소화, 대사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소화 과정에서 완전 소화가 되고 완전 연소가 되면 안 쌓이는데 우리가 이 칼로리를 다 태우지 못했거나 또 불완전 소화 때문에 남아있는 찌꺼기 성분들이 또 지방에 간에 쌓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이 한 번에 나빠지는 게 아니라 나의 평상시 식사 습관에서부터 또 소화 상태에서부터 염증이 잘 생기는 환경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발전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건강검진, 뭐 혈액검사 이런 거 하면은 이제 간 수치가 높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우리가 뭐 간염이 되거나 간경화가 되거나 이런 과정 중에 있을 때 나타나는 건가요? 그렇죠. 간 수치라는 것은 뭐 AST, 뭐 APT, ALT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 이게 다 간세포가 가지고 있는 이 효소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간세포가 파괴됐을 때 이 효소 수치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간세포가 정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이제 파괴가 안 되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간이 손상이 되면서 그 효소 수치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간세포가 파괴되어 가고 있다 이걸로 이제 인지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모든 수치가 모든 질병을 말해주지는 못해요. 간 수치가 정상인데 간에 문제가 있는 분도 간혹 계시고요. 간 수치가 이상했는데 뭐 몸이 아무렇지 않은 변화가 없는 상태의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항암을 하다 보면 항암제 때문에도 간 수치가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참고 수치로 보시고 내가 현재 체력 상태가 어떤지 몸의 면역 상태가 어떤지 피부톤이 잘 풀리는지 이런 내 몸 상태와 이 수치를 저는 꼭 같이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아까 우리가 뭐 술이나 담배, 뭐 커피 뭐 이런 것도 얘기하긴 했지만 이 간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요소들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 생각하세요? 지나친 이제 칼로리 영양소의 과잉 섭취입니다. 첫 번째는 탄단지도 적당히 들어가서 내 몸에서 에너지로 다 쓰이고 또 체조직을 구성하는 정도로 적당히 섭취하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간을 망치는 첫 번째 요인은 일단 지방간 형태이거든요. 몸에 지방이 쌓인다. 그것은 이미 이제 혈당, 당분이 몸에 넘쳤거나 지방이 넘치는 경우일
텐데 사실 한국인들이 지방을 막 먹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죠. 오히려 지방 못 드시거든요. 느끼함 때문에 못 드시고 또 식사 중에 왠지 약간 지방을 터부시하는 분위기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또 좋은 기름을 섭취하자 하는 건 알고 계시지만 그리고 또 이 기름을 섭취하는 게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원인은 탄수화물입니다. 정제 탄수화물. 이제 과일 채소의 탄수화물이 아니고요. 항상 이제 밥빵면떡을 생각하시면 돼요. 정제된 쌀과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진 밥빵면떡은 사실 초과하기가 너무 쉽죠. 밥 한 공기 윤기 나는 그 쌀밥 먹고 또 더 먹고 싶잖아요. 또 간식으로 빵, 과자도 더 먹어지다 보니까 이 탄수화물의 이 과잉 섭취 때문에 일단 간에 지방간이 이제 생기기 쉬운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표현을 하죠. 술을 드셔서 지방간이 된 게 아니라 과잉 탄수화물 때문에 이 지방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만약에 단백질도 너무 지나치게 드신다. 지방도 너무 지나치게 드신다. 그래도 이 간에서 대사해야 되는 성분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칼로리, 대량 영양소들의 과잉 섭취가 간을 망가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간의 해독 관점에서 보면 염증을 많이 유발하는 식사를 할 때 간 건강에 문제가 되죠. 염증을 유발하는 식사라는 거는 불필요한 것을 먹은 경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로 가공식품, 또 패스트푸드에 들어있는 다양한 첨가물들입니다. 또 가공된 음료수, 과자. 일단 가공 처리를 한다라면 그 안에 색소며 보존제며 여러 그 첨가물들, 화학 성분들이 일단 들어가기 때문에 가공된 음식은 빠르게 간을 망가뜨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비만인 분들을 보면 거의 간 건강 상태와 비만은 거의 직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비만인 분들은 간이 거의 대부분 망가져 있습니다. 왜냐면 이 지방 대사를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대부분 가공식품 드셔서 비만이 되시잖아요. 자연식 엄청 많이 드셔서 비만이 된 분들 없으시잖아요. 네, 그쵸. 다 대부분 정제 탄수화물, 또 가공식품. 네, 또 늦게 먹고 그렇죠. 밤에 드시고 또 밤에 또 그런 가공된 거 드시고 또 술도 같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간이 다 망가집니다. 그럼 지방 대사가 되지 않아서 이제 비만으로 또 초고도 비만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만인 분들은 반드시 간을 갖춘 간 건강에 좋은 식사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가장 해로운 음식이 바로 이제 가공식품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간의 해독력을 많이 요구하기도 하면서 간이 지나치게 일하면 염증을 또 유발할 수 있죠. 그 첨가물 때문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해서 염증이 해독하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에 염증을 유발한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가공식품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는 식사들을 같이 조심을 하는 것은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다 조리된 음식만 먹는 거. 조리된 음식 안에는 일단은 살아있는 효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도 많이 이제 파괴되어 있는 경우도 많죠. 조리된 음식은 채소를 익혔다 이 수준이 아니고요. 밥이나 또는 다양한 우리가 양념이 많은 한식 요리들이 있죠. 지나치게 많이 요리해가지고 양념도 맵고 진하고 자극적인 그런 요리들. 이렇게 조리된 음식만 먹다 보면 간에 꼭 필요한 영양 섭취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간 해독 과정에서 보면 필수 비타민들이 있어요. 필수 미네랄들, 그리고 항산화 영양소들, 그리고 글루타치온을 생성시키는 다양한 아미노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은 이 영양소가 있어야만 해독을 해요. 이 영양소가 있어야만 몸의 독소들을 없애는 작용들을 잘 합니다. 근데 이 조리된 음식 안에는 충분한 영양을 갖추기가 어렵죠. 그래서 간을 또 빠르게 해치는 식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신선한 음식을 하루에 한 끼는 드세요. 신선한 음식 중에 가장 그래도 먹기 쉬운 게 채소 씻어서 먹는 것보다 사과 하나, 바나나 하나, 귤 하나 먹기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한 끼 정도는 신선한 음식이 간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한다.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간이 망가진 분들이 어쨌거나 간을 다시 회복시키고 간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 보면은 이제 해독 주스라고 막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매일 먹어라, 밥 대신 먹어라,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래 해독 주스를 먹으면은 간이 살아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해독 주스를 이제 또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하겠지만 과일과 과일을 갈아서 해독 주스를 드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절대 금지하는 방법입니다. 과일을 생으로 드시거나 또는 과일과 비슷한 분량의 채소를 같이 갈아서 채소를 좀 많이 넣어서 입에서 너무 달달한 느낌이 없어야 됩니다. 약간 단 정도. 그래서 이렇게 과일과 채소의 성분 자체가 간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간의 이제 해독 과정의 1단계와 2단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단계에서는 비타민 A, C, E, B군들이 막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산화 영양소, 뭐 플라보노이드, 뭐 카로틴 계열들, 안토시아닌, 뭐 블루베리, 사과, 채소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들이 일상 과정에서 간에 있는 독소들을 이렇게 불리는 역할을 합니다. 불렸다가 독소를 딱 제거해야 이제 1단계, 2단계가 딱 완성이 되거든요. 독소를 불리는 단계에서 이런 비타민, 또 항산화 영양소들이 꼭 필요한 그 과정이죠. 2단계 과정에서는 이제 글루타치온이라는 이 항산화 해독 과정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또 다른 이제 성분들이 필요한데, 뭐 시스테인이나 글루탐산이나 뭐 이런 성분들, 그리고 황화물 아미노산 이런 성분들이 이 독소를 확 떼어내는 배출의 작용을 돕습니다. 네. 이렇게 이 해독 주스에는 과일 성분과 그리고 대부분 이제 채소 성분을 많이 넣잖아요. 특히 이제 채소에서도 십자가 채소 되게 유명하죠. 이 십자가 채소에 들어있는 설포라판 그리고 인돌3 카비놀 같은 이런 성분들이 간의 해독 과정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꼭 드셔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식사 중에 뭐 양배추, 케일, 브로콜리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해독 주스로 사과와 양배추를 갈아서, 사과와 케일을 갈아서 이렇게 드시면 간에는 굉장히 빠른 해독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 빼는 분들이 해독 주스 드시잖아요. 저는 뭐 식전에 한 잔씩 더 드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아침에는 과일 드시고 점심 저녁 식전에 한 잔씩 드시면 식사 중에 또 굉장히 해독작용도 일어나고, 또 이 지방 분해하는 능력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어떤 분은 뭐 3개월 정도에 거의 한 10kg 이상 이제 뺀 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열심히 이 십자가 채소 드시고 아침에는 과일 식사하시고 마음껏 드시면서 이렇게 살이 빠져서 배부르게 먹고 살이 빠지니까 굉장히 좋았다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해독 주스는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해독 주스를 할 때 과일과 과일의 조합은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과일과 어떤 채소를 하든지. 그럼 채소는 괜찮나요? 채소도 괜찮죠. 다양한 색깔의 채소들을 뭐 파프리카만 해도 노랑, 빨강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뭐 양배추, 뭐 십자가 채소들 같이 넣으면 다양한 그런 채소들의 항산화 영양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과일과 과일을 금지하는 이유는 일단 과일의 당분이 다 쪼개져서 혈당 급상승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채소에 의해서 희석이 되면 안전한 이제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일을 드실 때는 씹어서 드시고, 해독 주스를 드신다면 채소를 과일만큼 반드시 넣어서, 과일 이상으로 넣어서 당분을 희석시켜서 드시면 또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암 환자분들의 간이 건강해지면은 그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암 환자에게 있어서 간 건강은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필수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일단 영양소를 소화, 합성, 또 저장하는 모든 일들을 간이 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세포 재생을 해야 된다. 제가 암 환자들에게 항상 1%의 암세포보다 99%의 정상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자, 이제 이거를 가장 강조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바로 간의 영양소 합성, 저장, 대사 과정입니다. 간이 약하면 그 과정에 이제 굉장히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면역력에 있어서도 간에서 여러 면역 물질이 맞는다 그랬죠. 그리고 뭐 조혈작용, 면역 세포들이 활발하게 또 혈액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조혈 작용도 역시 간에서 하거든요. 백혈구를 만드는 작용, 백혈구에 필요한 무기를 만드는 것도 모두 다 간입니다. 그래서 간이 빠르게 회복되는 분일수록 암에 있다 하더라도, 암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건강한 체력으로 굉장히 빠르게 복구가 됩니다. 근데 간이 약한 분들은 이 회복 속도가 조금 이제 느리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암 환자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챙겨야 되는 것이 바로 간의 건강입니다. 건강한 세포 재생, 건강한 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이 건강한 사람은 일단은 암이 발병될 가능성도 적어지고, 또 이미 암이 발병한 암 환자의 경우에도 간 건강부터 챙겨야지 회복의 속도가 빠르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간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간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제 사실 시중에 이제 간 영양제들이 많잖아요. 뭐 저도 이제 가 보니까 잘은 모르는데 뭐 밀크시슬 이런 것도 간과 연결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나 하나 챙겨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간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그런 영양제 섭취가 도움이 될지
있을지,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영양제를 굳이 먹지 않더라도 그냥 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냥 자연의 식품을 통해서도 충분히 괜찮을지 뭐 이런 생각 말씀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식사죠. 가장 중요한 것은 간에 꼭 필요한 과일, 채소, 견과류, 좋은 지방 같이 먹는 것이 간 건강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영양제 부분은요. 내가 이 자연의 식사를 얼마나 잘 챙길 수 있느냐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정말 과일을 너무 못 구하는 환경이다. 사막처럼 내가 아예 못 구하는 환경에서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에게 저는 뭐 비타민 C 하나라도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예 못 드시는 상황보다는 상대적으로 비타민 C라도 드시면 낫습니다. 그리고 뭐 업무상 술을 너무 많이 드셔야 되는 상황이다.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는 뭐 밀크시슬이 간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 워낙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 밀크시슬도 역시 천연물에서 온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말 잘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식사지만 내 환경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더 보충을 해야 되는 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암 환자분들, 염증이 심한 분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식사법과 함께 영양요법도 같이 안내를 하고 있는데 암 환자분들은 염증이 너무 많이 심한 상태이고 몸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몸 상태에 따라서도 그런 영양의 보충이 필요한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의 선택은 좀 고품질의 제품을 선택하신다면 크게 뭐 문제가 되진 저는 않다고 보고요. 나의 상황에 따라서 잘 활용하시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제 얼굴이 시커먼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피부색 약간 검은 순을 떠나서 되게 낯빛이 어둡고 시커먼 사람을 보고서 저 사람 간이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정말 관련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관련성이 있죠. 저도 이런 걸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잠 못 자고 제가 그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할 때는 화학 성분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계속 마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아무래도 독소가 많이 쌓이겠죠. 그리고 뭐 20대 때는 뭐 길거리 음식 많이 먹잖아요. 제가 또 길에서 파는 그 감자가 막 붙어있는 핫도그를 상당히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빵도 많이 먹었고 뭐 치킨도 먹었고 20대 시절은 저도 그렇게 보냈었는데 그때 제가 뾰루지들이 굉장히 자주 났어요. 이렇게 입 주변에 뾰루지가 정말 튀김 하나만 먹어도 뾰루지가 바로 생기는 정도로 자주 났고 피부톤도 오히려 지금의 피부가 더 좋을 정도로 피부톤도 맑지 않고 약간 누렇게 검은색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특히 누런색이 좀 강한 노랑빛이 강한 그런 피부톤이 좀 심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먹었던 식사들이 상당히 이제 간에 무리를 준 식사들이었고 또 해독이 안 되다 보니 이게 피부로 다 배출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 피부는요, 뭐 미용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사실 건강한 피부는 건강한 우리 몸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에 직접적으로 독소가 많으면 어떻게든 배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뾰루지들로 발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부 건강은 곧 간 건강이거든요. 간이 좋아지는 분들은 얼굴이 정말 달라져요. 이게 간이 나쁘기 때문에 독소가 쌓여서 피부로 이게 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멜라닌 색소 같은 몸의 이 색소들이 간에서 제대로 뭔가 대사가 안 되니까 더 축적이 더 빨리 되는 형태로 피부색을 또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보면 건강이 어느 정도는 또 보이잖아요. 일반적으로도. 근데 간이 좋아지면 확실히 피부가 맑아지고 피부결도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빠르게 경험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피부 건강과 피부 상태와 간의 건강은 바로 직결이 돼 있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독소를 배출하는 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에서 충분히 당연히 독소를 해독했으면은 사실 이제 피부로 뭔가 나오는 독소들이 없을 텐데 이 간이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고 독소 정화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우리 몸은 피부를 통해서라도 체내의 독소들을 배출하다 보니 말씀하셨던 뭐 뾰루지라든지 이런 염증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을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여성분들은 사실 피부에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다이어트에 굉장히 뭐 요즘은 많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암에 걸리고 싶지 않고 또 암을 빨리 이겨내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피부 건강은 사실 간 건강에서 또 직결되기도 하고요. 다이어트 역시 간이 지방을 태워줘야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암도 역시 예방을 하든 또 암을 극복을 하든 나의 면역력을 가장 많이 좌우하는 것이 또 간 건강입니다. 그래서 피부
다이어트, 암 하면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죠. 네, 그래서 이 건강에 이 정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가장 중요한 간 건강부터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하루 한 끼는 이제 과일, 채소, 견과류를 꼭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 자연의 이 식사를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식사 중에 또 간식으로라도 과일류를 좀 섭취하시고 또 견과류나 또 이제 좋은 채소 식사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모든 건강의 증상들의 그 이면에는 항상 간의 건강 상태가 결정한다. 잘 이해하시고 또 모두 잘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완전해동 연구소의 류은경 소장님이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